지켜야 될 여러 가지 지침들, 디자인 프린시플들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멘탈 모델은 예전에 IT 응용 디자인에서도 한 번씩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멘탈 모델이라고 하기도 하고, 심성 모델, 심성 모델이라고 국문에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성 모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게 개념 모델이랑 무슨 차이인지, 개념 모델은 컨셉추얼 디자인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멘탈 모델과 컨셉추얼 디자인 차이, 그 다음에 멘탈 모델이 정말 뭔지, 그 특징이랑 왜 멘탈 모델이 여러분이 뭐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할 때 필요한지, 그리고 멘탈 모델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위해서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의 구조적인 플로우를 알고 싶은 것들, 두 번째로 이 시스템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 이 시스템이 뭘 위한 것인지 가치적인 관점에서 심성 모형이 구축되는데 그걸 좀 세분화해서 우리가 오늘 알아볼 거고, 실제 심성 모델, 내가 예를 들어 프로젝터가 하는 기능은 어떤 컨텐츠를 크게 쏴주는 게 기본적인 내가 가진 심성 모형인데 얘가 그런 기능을 하지 못했을 때는 이거 프로젝트 잘못 썼나?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실행과 평가 간에서 이제 차이가 생기는 건데 이런 것들을 줄여 나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심성 모델은 한번 이그젬플을 먼저 보여줄게요. 이게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심성 모델 얘기할 때 쓰는 이그젬플이에요. 여기 집에 하나씩 있을 법한 그런 가스 레인지죠. 4개 구가 있는 가스 레인지인데 밑에 버튼이 4개가 있어요. 그렇죠? 버튼을 한번 매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왼쪽 아래에 있는 버튼은 어떤 가스 레인지를 위한 걸까요? 아래나 위나 왼쪽이긴 한 것 같죠? 근데 이게 왼쪽이 위인지 아래인지는 사실 좀 이게 나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겠네요. 이게 두 가지가 이쪽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느 게 위고 아래인지를 잘 모르겠죠. 근데 이런 시스템이 아직도 많이 존재를 해요. 매칭이 안 되는 거. 기본적으로 맨날 모르는 게 저 스위치잖아요. 우리 램프 스위치. 저도 절대 이게 매핑이 안 돼요. 사실은 이게 조명이 놓여진 순서로 조직화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조작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텐데 그런 거 전혀 고려 없이 리니어하게 이거 시스템 모델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이 램프가 아까 스타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이 돼 있었다면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클릭하면 버튼을 누르면 조명이 켜지겠죠. 근데 얘는 그냥 리니어하게 기록하기 성을 딱 맞는 거예요. 이건 개발자가 하기 쉽지만 사용자가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개발자가 사용자가 생각하는 조명의 매핑 같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 가스레인지도 같은 이그젬플이에요. 개발자는 그냥 4개의 구가 있으니까 4개의 버튼을 만들어야지 딱 이거예요. 사용자가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안 됐죠. 근데 어떤 분은 당연히 왼쪽에 있으면 가까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보통 한국 사람들이 위에서 아래로 책을 읽기 때문에 당연히 위쪽이 아래고 아래쪽이 오른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개발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 다르게 생각하겠고 거기에 문화라는 요소라든가 남녀라는 요소라든가 다양한 그 변수들까지 생각을 하면 개발자가 생각했던 모형 이미지랑 제품에 대한 이미지랑 실제 사용자가 생각하는 이미지랑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만약에 이렇게 디자인하면 어떨까요? 보세요. 어떤 시스템이 제일 좋아 보여요? C죠. 명확하죠. 이거는 당연히 왼쪽부터 이렇게 매핑을 할 거예요. 조금만 위치만 바꿔도 이렇게 명확하게 그러니까 개발자가 생각하는 그런 시스템과 사용자가 사용할 때 시스템 이미지가 다 같아지는 거죠. 분명히 A와 B도 맞긴 맞아요. 하지만 좀 더 부가적인 정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복잡성만 높여줄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C 같은 디자인이 오류가 없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자동차 타보면 정말 어려워요. 그 의자를 조정할 수 있는 부위가 되게 많죠. 목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의자의 깊이도 달라질 수도 있고 높이도 달라질 수도 있고 버튼이 한 3개 정도 되는데 매핑이 하나도 안 돼요. 하다 보면 막 계속 한 대씩 맞잖아요. 뒤에서
의자가 확 젖혀진다든가 뒤로 간다든가 아직도 대부분의 현대 시스템들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벤츠 같은 경우에는 실제 모든 차에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뭐 저렴한 저급 그 자동차 라인든 보급 라인든 상관없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목부터 그 등 부분, 그 다음에 그 의자 높이라든가 깊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똑같은 기능을 제공하지만 이걸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 이런 것들 시스템 하나하나라고 생각했을 때 사용자가 사용하는 모델을 고려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런 제품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굿 디자인 뭐 이런 것들 배드 디자인 우리가 얘기하는 게 기본적으로 사용자를 이해했는지 사용자가 이 제품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대라든가 기능이라든가 구조적인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굿 디자인, 배드 디자인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이런 자전거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자전거인지는 알겠지만 어떻게 굴러갈까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의문스럽죠. 뭐 이런 것들. 실제로 자전거인지는 알겠어요. 개발자가 잘 만들었겠죠. 하지만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할지에 대해서 감이 안 생기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성 모델에 대해서 고민이 덜 된 이런 내용들이고요.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많이 디자인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처음에 완전 새 차를 바꿨을 때 혹은 뭐 그 스마트 키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는 디자인이 잘 못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러닝이라는 게 있긴 해요. 어떤 제품을 사용할 때 처음엔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배워가면서 그 재미를 느끼는 그런 제품군이 있죠. 특히 뭐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배워가면서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생각했던 모델이랑 맞지 않아도 그 배움 자체에 그 목적성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편리성이라든가 안전성에 관련된 것들은 배움보다도 처음에 딱 직관적으로 이건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게 중요해요. ATM 머신 같은 거, 뭐 컴퓨터 부팅하는 것들, 실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떤 작동으로 만들어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오베라는 남자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 오베라는 남자. 하늘색 바탕에. 딱 첫 장에 보면, 오베라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애플샵에 가가지고 태블릿 PC를 사는데 난리가 나는 거죠. 왜 키보드도 없냐. 키보드도 없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부터 시작을 해서 종류가 이렇게 많냐. 막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그 이유가 다 끝에 마지막 장에 끝까지 읽어보시면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보시면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그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PC라고는 하는데 태블릿이고 어떤 그 얘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는 게 기존 것과 비교했을 때 잘 매칭이 안 되면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어렵게 여기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심성 모델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사용한 사용자가 이 시스템은 이런 기능을 할 거야, 뭐 이런 구조를 가질 거야, 이런 가치를 가질 거야. 유희적인 거든 뭐 학습적인 거든. 그러니까 내가 가지는 그런 이미지들을 모두 심성 모델이라고 하고요. 정적인 게 아니라 실제 사용하는 단계에서의 그 플로우, 그러니까 동적인 정보들을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심성 모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프로젝터 예를 들었는데 프로젝터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됐을 거다라는 기본적인 게 있죠. 전원을 눌러야 되고 당연히 배터리로 작동을 하거나 전원으로 작동을 할 거라는 그런 구조적인 마인드가 구조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그런 기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인 심성 모델이라고 하는 거고 얘가 가지는 기능들이 어떤 컨텐츠를 쏘아준다라는 기능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모델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런 그 프로젝트 자체가 학교에 사용하는 프로젝트는 어떤 해상도를 매우 높여가지고 정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기능, 교육적인 가치가 더 중요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심성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 심성 모델에 대해서 먼저 모델화해서 말을 한 게 이제 노먼 할아버지예요. 그때 많이 나왔죠. 인간중심 디자인 왜 공부해야 되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그 인간중심 디자인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디자이너랑 사용자가 있고 중간에 시스템이 있죠.
시스템하고 커뮤니케이션 잘 안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멘탈 모델이라는 개념을 한 거죠. 기본적으로 디자이너라는 사람이 있고 유저라는 사람이 있고 그 디자이너가 만든 시스템이 있죠. 근데 시스템 이미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는 화면들을 모두 의미를 해요. 뭐 버튼 7개, 뭐 화면에 있는 메뉴 구조 이런 것들을 시스템 이미지라고 했을 때 이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을 유저가 잘 사용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TV도 오늘 이따 예제로 쓸 건데 스마트 TV라는 걸 만들긴 만들었는데 유저가 스마트라는 개념을 잘 몰라요. 그 말은 여기 시스템 이미지가 잘못 설계된 거고 디자이너가 의도했던 그 스마트라는 이미지가 잘 투영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런 관점에서 디자이너는 스마트라는 기능이 이제 기본적으로 인터넷 커넥트 돼서 페이스북도 하고 다양한 제스처도 제공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앞단에 막 놓은 거죠. 앞단에 딱 스마트 TV 키자마자 자기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게 스마트 TV라고 알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유저가 느끼는 건 그냥 기능이 되게 많네 이건 거야. 눈에 띄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의도했던 거가 유저한테 다 다가가지 못했죠. 그때 이런 그 갭이 생기는데 그때 우리가 얘기할 때 디자이너라는 사람이 유저가 생각하는 그 시스템에 대한 심성 모델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생각하는 구조적인 거, 기능적인 거, 그리고 가치적인 부분들이 디자이너와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잘하는 엑스퍼트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유저를 더 이해하고 뭔가 개발하겠지만 우리가 유저 멘탈 모델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생각하는 의도가 많이 들어가요. 아까 가스레인지처럼 나는 뭐 웨스턴에서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왼쪽이 아래고 뭐 오른쪽이 위를 상징해 라고 자기가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당연히 유저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해버리면 매칭이 안 되겠죠. 근데 사실 디자이너들이 뭐 옵저베이션 하고 이런 이유가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대부분의 80% 유저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유저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가 디자인 프로세스라고 해요. 대부분의 유저들이 생각하는 그런 심성 모델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디자이너가 해야 되는 롤인데 사실 잘 안 맞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디자이너가 여기서 개발자로 얘기를 했는데 개발자의 모형이라는 거는 내가 이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아는 기능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사용자 모형이죠. 실제 사용자는 이 제품을 사용할 때 자기만의 또 심성 모델이 있죠. 왜냐면 또 예를 들어서 단순 프로젝터가 그 학교에 있을 때랑 또 프로젝터가 야외에 있을 때랑 내가 기대하는 가치라든가 기능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컨텍스트라는 면도 사실 심성 모형이 맞지 않게 하는 그런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내가 실제 그 제품을 사용하는 그 환경 내에서 그 모든 정보들, 모든 기능들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사용자 모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용자 모형도 맨날 바뀌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에 따라 다르고 내가 숙련자인지 아니면 초보자인지에 따라서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해서 사실 쇼컷들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메뉴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뭐 도움말을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옵션들을 줘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심성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스템 이미지는 시스템은 멘탈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시스템 이미지라고 하는 거예요. 시스템 이미지는 시스템이 보여주는 윈도우들, 우리가 보는 화면들, 구조들, 제품 형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위에 붙어있는 버튼이 될 수도 있고 뭐 LCD 터치 패널이 있으면 거기서 보여주는 정보들을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갭이 없이 서로 인터랙션 돼야 됩니다. 심성 모델이 구축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들은 시스템을 한번 사용해 보는 거죠. 지금 프로젝터, 이거 교탁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 정말 어떻게 사용할지 아무 감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모든 전원을 다 켜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1주차, 2주차까지 어떻게 했냐면 여기 전원이 있는 건 다 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이 되구나.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까 보니까 이거 전원을 먼저 켜고 PC를 켜야지만 재부팅 없이 우리가 그 녹화를 할 수가 있어요. 러닝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그냥 사용을 하다가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이 시스템은 메인바디는 교탁이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소프트웨어들, 연결된 마이크를 사용하려면 그 다음 PC를 켜야 되는 거고 이런 순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심성 모델이 구축되는 과정이고요. 시스템을 사용한 타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아이폰을 나는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옆에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보면서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 더 재미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보면서 이제 배우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지만 매뉴얼을 통해 가지고 이 시스템이 어떻게 그 기능적인 거라든가 구조적인 게 만들어지구나를 학습하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시스템 모형 구축 방법은 뭘까요? 타인, 맞아요. 타인들. 단순히 옆에 있는, 물리적으로 옆에 있는 타인뿐만 아니라 사용하기 전에 우리 다 웹이나 페이스북에서 사용 후기들을 다 보고 우리가 구입을 하죠.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내가 직접 가서 샵에 가가지고 화장품을 사용하든 전자기기를 사용하든 이렇게 해서 이런 기능이 있구나, 이런 구조를 가졌다 이렇게 배우는 것보다도 SNS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타인들이 어느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제품을 쓰구나, 이런 기능도 있었네, 그런 것들 미리 학습하고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요새 추세고요.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거의 사용을 안 하죠. 근데 유럽에서는 정말 젊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30, 40대인 분들도 매뉴얼을 진짜 구입을 하시고 꼭 보고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그런 건 문화적 차이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AS가 잘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비싸는 경우도 많고 인력이 투입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코스가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자제품 사면 전원을 우리는 무조건 꽂고 보잖아요. 걔네들은 정말 매뉴얼대로 순서대로 모든 걸 체크를 하고 구성품이 맞는지를 진짜 확인하는 사람들이 5명 중에 3명 이상은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실제 그 문화적 차이도 있겠지만 매뉴얼 학습을 통해서 심성 모형을 구축하는 그런 제너레이션이나 환경들도 있고, 최근 젊은 사람들이나 그런 분들은 타인이나 아니면 SNS에서 보는 그 물리적인 타인은 아니지만 외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전통적으로는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심성 모형들이 구축하게 되죠. 그래서 디자이너들, 개발자들이 어떤 시스템을 내놓긴 했지만 실제 사용자 심성 모델을 구축하는 거는 그 사용자의 경험에 따라,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갭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내가 그냥 개발자한테 물어보면 사실 가장 명확한데 그런 채널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멘탈 모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저가 형성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유저가 이 제품을 봤을 때 느끼는 그런 모습들을 이용을 하고 기본적으로 사용하면서 혹은 사용하기 전에 느끼는 것들을 모두 포함을 합니다. 컨셉추얼 디자인은 뭐냐면 여기서 멘탈 모델은 내가 유저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멘탈 모델을 얘기하고, 디자이너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멘탈 모델이 있겠죠. 근데 그거를 시스템에 투영하는 게 컨셉추얼 디자인이라고 해요. 이해가시죠? 멘탈 모델은 사람이라면 다 있는 거예요. 각자 내가 이 기능에 대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 이 아이콘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미지들 있죠.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멘탈 모델인데, 그 사용자는 멘탈 모델을 자기가 형성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디자이너는 내가 생각한 멘탈 모델을 인터페이스로든 버튼으로든 제품으로든 투영하죠. 그런 과정을 우리가 컨셉추얼 디자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컨셉추얼 디자인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컨셉 모델 이런 것들이 다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멘탈 모델을 물리적으로 만드는 것들을 다 컨셉 모델, 컨셉추얼 디자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저가 이런 생각을 할 거니까 이런 걸 만들어야지 라는 디자이닝 과정, 디파이닝 하는 과정들을 모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스크 분석들도 하잖아요. 그 워크스루 IT 응용 디자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기본적으로 유저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 전원 켜고 버튼 누르고 프로젝션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할 것이다 라는 워크스루, 코그니티브 워크스루를 가지고 얘를 버튼으로 보여주든 메뉴로 보여주든 대화형으로 이렇게 인터랙션 하게 하든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컨셉추얼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화살표가 되게 중요한데, 디자이너가 있고 시스템이 있고 유저가 있었을 때 유저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내 멘탈 모델을 하고 맞으면 더 잘 사용하기도 하고 맞지 않으면
아예 리젝션 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러닝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멘탈 모델이 발전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 디자이너는 시스템과 인터랙션을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컨셉추얼 모델을 만들 때는 최대한 유저가 이해하기 쉽도록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방향적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일부 디자이너는 유저로 가게 되면 여기서 인터랙션이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저가 있었을 때 계속해서 사용의 갭이 생기는 이유들이 이런 상호작용의 양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많이 이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기본적으로 심성 모형의 특징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나이, 성별, 문화 여기에도 다르고 내가 어느 정도 전문가인지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리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 내가 생각하는 가치들에 따라서도 다르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심성 모델을 예를 들어 프로젝터에 대한 심성 모델을 만들어 봐라 했을 때 하나의 완벽한 모델을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사실 기능적으로 한번 구조를 완벽하게 한다든가 혹은 구조적으로 그 심성 모델을 완벽하게 다이어그램으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가치적으로 이렇게 나눠서는 볼 수 있겠지만 실제 사용하는 대상이라든가 사용하는 그 환경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동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심성 모형을 딱 명확히 해서 좋은 제품을 딱 하나 만들기 어려운 거예요. 사용이랑 컨텍스트도 있고 기본적으로 심성 모형은 동적인 정보들을 담고 있어요. 정적인 정보, 딱 변하지 않은 스태틱한 정보가 아니라 계속 변하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그런 심성 정보들을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심성 모델이 잘 형성돼서 시스템을 만든 디자인과 아닌 디자인 예를 보면 교재에서 나오는 부분이죠. 두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같은 기능을 수행해요. 인터넷이 잘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 그때 두 가지 다 이렇게 보면 IP 주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커넥트 됐는지 어디가 오류가 났는지 이런 것 같은 정보를 그러니까 보여주는데 같은 정보이지만 보여주는 방식이 지금 다르죠. 그렇죠? 기존의 윈도우 방식과 도스 방식으로 봤을 때 여러분 보기에 사용자 심성 모델이 잘 반영된 건 위일까요? 아래 부분일까요? 위죠. 같은 기능인데 위가 더 잘 보여지는 거예요. 왜일까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시스템 상태를 잘 묘사하고 있고 지금 어떤 게 여기가 온인지 오프인지 커넥트 됐는지 안 됐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까지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지금 연결이 안 됐다 이게 아니라 어디서 지금 커넥션이 안 됐는지를 정확히 묘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내가 뭐 해야 될지까지 예측까지 가능했을 때 실제 어떤 시스템의 이미지가 나의 심성 모델을 잘 반영했는지 아닌지가 결정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할 건데 심성 모델이 아까 계속 상충될 수밖에 없다고 했죠. 동적인 정보고 사용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사용할 때 오류가 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류가 뜨는 과정들에 대해 얘기할 텐데 기본적으로 심성 모델이 상충될 때 두 가지 심성 모델이 상충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오류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이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우리가 어떤 오류가 떴다, 파란 화면이 떴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타입의 오류가 있는데요. 지금 슬라이드가 아마 제가 순서가 조금 바뀌었을 거예요. 나중에 다시 올려드릴게요. 슬립과 미스테이크가 있어요. 똑같이 블루 스크린 떴는데 슬립인 경우가 있고 미스테이크가 있어요. 두 가지 차이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보자. 당연히 심성 모델에 맞지 않으면 오류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리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어떻게 들어볼까? 우리가 프로젝터를 계속 생각을 하면 프로젝터를 켜려고 하는데 교탁을 할까요? 아까 계속 교탁에서 모든 오류가 다 떴는데 교탁에서 내가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이 프로젝터, 이 메인 바디 화면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프로젝터 쫙 내려오는 그걸 켜고 싶은데 안 켜져요. 지금 화면이 아까 계속 꺼져가지고 문제가 됐었죠.
이거는 슬립에 대한 오류일까요? 아니면은 미스테이크에 대한 오류일까요? 미스테이크다. 왜? 골이 잘못됐다. 심성 모델이다. 한 명 더 있는데. 미스테이크다라고 얘기했죠. 아니에요? 슬립이에요? 교탁에서 이거 화면이 꺼져 있어요. 켜야 돼요. 모든 버튼을 막 눌러보잖아요. 그쵸? 오류가 난 거잖아요. 어떤 뭐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 구조라 제가 생각했을 때랑 지금 완전히 다른 거였죠. 이때 슬립일까요? 미스테이크일까요? 슬립이 다시 아까 미스테이크가 디펜스가 안 되니까 슬립으로 넘어왔는데 슬립이다. 슬립인 이유? 그쵸. 네. 사실 이거는 슬립은 아까 지금 교탁에서 오늘 못한 거는 슬립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나는 결은 명확해요. 얘가 그 프로젝터에 연결된 거 다 알아요. 내가 봤을 때 이 교탁을 이용을 해서 뭔가 전원을 하면 이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내가 프로젝터를 켤 수도 있고 실제 강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건 고름 명확해요.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든가 가치라든가 구조라는 건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뭘 눌러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건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저런 전원들을 보면 저 전원이 우리 이 조명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거기까지는 다 완성이 된 건데 그 구조적으로 어떤 식으로 보여줄지 인터페이스가 잘못되니까 계속 오류가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슬립이라고 해요. 근데 미스테이크는 뭐냐면 골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단독적으로 움직이는 건지 이게 정말 다 컨트롤하는 시스템인지에 대한 그 설정이 정확히 안 되는 경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공되는 기능이 정확히 표현이 안 되는 경우를 얘기하겠죠. 그 안 되는 이유가 실제 보여주는 방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크리티컬한 거는 미스테이크예요. 완전히 심성 모델 자체가 커뮤니케이션 전혀 안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뭐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건가? 전혀 반응이 없는 것들이 미스테이크고, 그래서 실제 그 시스템 자체에 미스테이크를 없애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좋은 인터페이스 설계해서 사람들이 그 기능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실제 심성 모델을 다루면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교재에 나왔던 이그젠플인데 이건 디지털 상황은 아니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가지고 있는 심성 모델이 상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그젠플 보여주면 위에 4개는 그러니까 멘탈 모델,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거 잘 모르시겠죠? 화살표가 뭐냐면 배예요, 배. 그 항해하는 선박인데 선박이 이렇게 2개가 있고 나는 C라는 사람이에요. 뒤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항해 조정사가 있고 왼쪽에 항구가 있고 얘는 여기로 가고 싶은 거죠. 앞에 다른 선박이 있어서 이렇게 속도를 보니까 나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 들어갈 거니까 그냥 이렇게 쭉 보시면 들어가죠. 자기 생각하기엔 내가 왼쪽으로 가고 얘도 그날이 아침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새벽에는 대부분이 그 항구로 들어가는 시점이잖아요. 밤에 다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얘도 앞에 가는 애도 당연히 왼쪽으로 가겠지. 혹은 뭐 직진으로 가더라도 나랑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나보다 앞에서 속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들어가면 되겠지라고 환경적으로 봤을 때 아침이니까 당연히 다 항구로 들어가고, 두 번째 내가 눈으로 보니까 속도가 간격이 계속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해를 하고 항구로 이렇게 왼쪽으로 들어가죠. 근데 실제는 이런 상황이었대요. 이 선박 자체가 반대쪽으로 오는 거였고 얘는 속도가 느리고 얘는 속도가 빠르고 얘가 느리다 보니까 실제 이런 간격 자체가 그렇게 변화가 많이 없었고, 그리고 아침이긴 했지만 얘는 항구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지나가는 그런 선박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실제 이게 사고가 났던 상황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환경에 대한 심성 모델이랑 그리고 실제 상황들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디지털로 가면 더 많죠. 아까 우리 교탁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교탁 경우도 문제가 많이 있고 조명도 문제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같은 그 지도를 검색하더라도 어떤 지도 같은 경우는 줌인 아웃이
줌 아웃이 위쪽으로 마우스 스크롤 휠을 옮기는 거고 줌 인은 내리는 거라면 다른 지도들 다음하고 네이버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완전 다른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 윈도우 기반의 마우스랑 맥 기반의 마우스도 스크롤의 그 줌인 줌아웃이 완전 반대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그러니까 얘가 어떤 기능을 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못된 우리가 기대치를 가지고 이제 에러들이 생기는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사용할 때 많은 에러들을 우리가 내가 이 기능을 잘 몰라서 그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 시스템 자체가 이런 신성 모델을 잘 반영하지 못해서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에러를 얘기를 해주면 디지털 제품 아니어도 우리가 이런 에러들이 많이 뜨게 되는데 이거는 어거노믹스에서 많이 이그젬플로 들어요. 실제 미국 대선에서 썼던 이제 나비형 투표 용지예요. 나비형이라는 게 왼쪽 오른쪽 사람들의 리스트가 여기 시작해서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있고 중간에 선지가 있어가지고 선지를 누르면 그 사람을 투표하는 기본적인 나비형 시스템인데 그때 예전 미국에 투표를 할 때 부시랑 고어가 굉장히 작은 표차로 왔다 갔다 박빙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사용했던 투표예요. 지금은 이거 너무 오류가 많아서 안 써요. 보시면 이게 부시고 이게 고어예요. 내가 고어를 찍고 싶다. 그러면 몇 번째 칸에 있는 걸 찍어야 될까요? 세 번째? 두 번째라고 생각하는 사람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앞면으로 봤지만 사실 이게 책상에서 투표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보게 되는 그런 시각이 있어요. 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두 번째, 세 번째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던 거죠. 분명히 우리가 그냥 위에서 바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나누겠지만 아까 옆으로 봤을 때는 두 번째, 세 번째가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죠. 그래서 많은 표가 고어가 뺏겼어요. 이쪽 다른 당에게. 실제로 다른 주에서는 한 100표 그러니까 정도 나오는 사람이 이 시스템을 사용한 주에서는 3,000표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 얘가 완전히 고어가 표를 잃고 그래서 부시가 진짜로 그쪽에서 더 우위를 가졌던 상황들이 있었어요. 중간에 이 오류를 발견하고 다시 투표를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애매한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좀 잘못됐다고는 하는데 막상 또 다시 들어가 투표하기 귀찮은 경우도 있고 내가 이런 거 투표 하나 제대로 못한다고 남들이 보는 그런 시선도 싫고 그래서 그냥 투표하고 나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문제가 됐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인터페이스가 개발자는 당연히 1, 2, 3, 4 지그재그라고 생각하겠지라고 만들었지만 실제 사용하는 컨텍스트에서의 사용자 심성 모델은 시점에 따라 또 달라지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정리를 조금 할 건데요. 실제 이제 앞에서는 심성 모형이 뭐다라는 걸 배웠고 왜 중요한지도 배웠죠. 여러 가지 휴먼 에러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심성 모형은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구조 모형이랑 기능 모형이랑 가치 모형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심성 모형을 잘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평가할 수 있는 카드 소팅이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요새 나오는 이런 피처 셀렉션 하는 폴스 메모리 기반 피처 셀렉션도 얘기를 했고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의 목적은 이런 방법을 다 사용을 해서 디벨로퍼가 생각하는 그런 모형이랑 유저의 심성 모델이 최대한 같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능을 사용하는 그런 플로우 개념으로 한번 보면 이것도 노만 교수님이 만든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을 사용할 때 좀 단계별로 나눠보는 거죠. 어디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지. 내가 그 프로젝터를 사용한다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의도가 있을 거고 행동이 있을 거고 실행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용자 실행단에서 컴퓨터라는 그 시스템이라는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해서 왼쪽 부분은 유저가 클릭하는 단계들 그리고 고를 설정하는 단계들을 실행하는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왼쪽 커브를. 그 다음에 컴퓨터가 이걸 잘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서 그 어떤 아웃컴을 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평가를 해서 이 초반에 설정한 목적을 잘 맞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두 가지 영역인데 왼쪽 영역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실행할 때 생기는 문제랑 그 다음에 컴퓨터가 해석해서 목적으로 맞는지
평가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심성 모형이 우리가 잘 맞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노만이 얘기하는 것들은 이렇게 세분화를 하자는 거죠. 목적, 의도, 행동, 실행. 6가지 우리가 중간에 단계들 있죠. 목적과 컴퓨터 단계. 6가지 그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실행 단계에서도 잘 수행을 하게 하고 컴퓨터가 해석을 해서 그 수행하는 단계에서도 평가가 잘 일어날 수 있게 진행을 하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1단계는 사용자 의도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프로젝터를 사용을 한다면 얘네가 어떤 순서로 눌러야 될 것인가 버튼 순서도 명확히 하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눌렀는지 실행을 하고 그걸 이제 컴퓨터가 받아들이면 이제부터 내가 전원 눌렀을 때 이게 on, off라면 on으로 실행을 했으면 on으로 지각을 하고 on이라는 행동을 해줘야 되는 그런 플로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게 정확히 잘 수행이 됐으면 프로젝터가 켜지고 이제 내가 원하는 목적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왼쪽, 오른쪽 모두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좀 나눠서 보자. 기본적으로 이제 실행차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왼쪽 커브,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랑 목적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 버튼을 못 찾거나 아니면 이게 뭔지 자체, 기능에 대한 목적, 의도 구성을 못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실행차라고 하고요. 평가차는 시스템이 잘 해석을 못한 거죠. 시스템 반응이 늦거나 시스템 문제인 것들. 두 가지 다 줄이다 보면 대부분의 이제 심성 모형의 차이들이 좀 맞춰질 수 있겠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심성 모형의 간극을 좀 줄이자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디자인의 단계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제를 보면 좋은데 실행차랑 평가차는 분명히 구별을 해주셔야 되고 먼저 실행차만 보면 실행차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용자 의도 정하고 그 다음에 순서 정하고 이제 실행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게 보면 웹사이트 같은 경우 들어와요. 웹사이트 들어가서 우리가 보통은 어떤 책을 구매해야지라고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요. 포탈은 뭔가를 해야겠다기보다는 어떤 내비게이션 역할이 되게 많죠. 근데 만약에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산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책을 사기 위해서 이제 검색할 수 있는 것들이 명확히 보여야겠죠. 그래야지 내가 인풋을 주겠죠. 여기는 잘 디자인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구매를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플로우가 웹사이트에서 이런 식으로 잘 보여줘야지 실행차가 커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려던 의도랑 행동이 인터페이스에서 잘 보여지면 내가 실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로그인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는 예를 들어 실행차를 줄인다, 높인다 이런 말이 뭐냐면 오른쪽 로그인 화면 중에 어떤 거는 커서가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커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이거 디자인을 봤을 때는 둘 다 어떤 입력창처럼 디자인하긴 했잖아요. 입력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커서를 더 앞에 둔다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아 이건 입력하는 공간이구나. 나의 자유도가 있는 공간이구나 라고 인지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아까 왼쪽 커브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내 의도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들이 막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메뉴도 찾기 쉬워야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절차에 맞게 플로우가 잘 보여주면 좀 실행하는 데 문제가 많이 없게 되겠죠. 우리가 넓은 실행, 그러니까 좁다 낮다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실행 차이가 넓으면은 안 좋은 거겠죠. 시스템과 내 사이가 넓으니까 실행차가 좁다는 말은 시스템과 나의 간극이 좁은 거예요. 더 잘 맞는다는 얘기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를 예매한다라고 했을 때 다양한 루트가 있어요. 근처에 영화관을 찾고 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영화를 먼저 찾고 근처에 갈 수 있는 걸 찾을 수도 있고요. 시간에 따라 다르고.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는 루트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오른쪽처럼 일원화된 플로우로 보여준다. 그러면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끝까지 영화관 클릭하고 영화 클릭하고 갔는데 시간이 안 맞으면 다시 처음부터 들어와야 되는. 근데 만약에 지금 시스템처럼 다양한 그 루트들을 만들어주면 초기 내가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잘 보여주는 시스템이겠죠. 이런 경우에는 영화라는 컨텐츠에서는 왼쪽 시스템이 오른쪽 시스템보다는 실행차를 좁혀주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간극이 되게 좁혀질 수 있고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컨텍스트가 달라지면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A라는 태스크 절차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진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일부러 두 번째, 세 번째 옵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게 더 좋은 시스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컨텍스트에 따라서 앞단에 내가 인풋을 주는 과정을 넓게 혹은 그러니까 넓게 혹은 좁게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행차는 인터페이스가 얼만큼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에 잘 맞게 디자인했는지, 굉장히 디자이너에 대한 역할이 크고요. 평가차, 아까 오른쪽부터 기억나세요? 내가 인풋을 다 넣었어요. CGV에 가서 어떤 영화를 보고 다 클릭을 한 다음에 엔터를 딱 눌렀는데 그냥 작동 중 이거 화면만 떠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스템 문제인 거예요. 시스템 평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클릭을 했으면 클릭을 했다는 걸 알려줘야 되고, 완료를 했으면 완료했다고 알려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내 목적에 맞는지를 내 스스로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반응에 해당되는 것들을 노만이 정의할 때는 평가차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구인 사이트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죠. 옵션을 제공하는 거는 실행차를 줄이기 위한 거겠죠. 다양한 의도들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여기를 눌렀을 때 여기 라벨에 어떤 변화가 있다. 그럼 내가 누른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것에 대한 그런 시스템의 반응이 되게 좋은, 그러니까 평가차가 줄여진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의미적으로 봤을 때도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잘 보인다라고 했으면 아 정말 내가 기대했던 기능이 잘 보이구나. 시스템에서 계속해서 반응을 주는 평가차를 줄이는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잘 구분하셔야 될 게 그 6가지 단계에서 실행차는 정말 인터페이스 관점에서 사람들이 그 시스템 접근하는 방법을 줄여주는, 그러니까 차이를 줄여주는 거고, 평가차는 접근한 다음에 내가 뭐 했는지에 대한 피드백들을 주고, 그렇죠? 내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주고, 그다음에 결과도 내가 의도했던 대로, 그 정성적으로,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결과가 내가 원하는 정보를 보여줬을 때 평가차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최근에 시스템들 같은 경우에는 로딩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평가차가 되게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난 입력 다 제대로 했는데 로딩이 너무 길다 보면 아 이거 내가 잘못 클릭을 했나? 더 누르게 되고 더 누르게 되고, 그거는 실행이 잘못된 게 아니라 평가가 잘못된 거죠. 시스템의 리액션이 잘못 설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책에서 나온 이그젬플들을 보면 좀 잘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이런 그 음성으로 그 박물관에서 정보를 주는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실제 사용해 보시면 내가 그 작품 앞에 있으면 바로 띵이라고 이렇게 비프가 음이 울리면서 이 작품은 뭡니다라고 설명을 쫙 해주죠. 그런 것들은 이 정보를 다가가는 관점에서는 실행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가 정말 나한테 유익한 정보다, 내가 의도했던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했다면 그런 경우에는 평가차도 줄이는, 그러니까 정말 좀 잘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책에서 안 좋다고 생각한 예로 보여줬던 거는 최근에 스마트 TV나 IPTV처럼 메뉴가 굉장히 다양해진, 인터페이스가 다양해진 상태에서 리모컨을 사용하는 어떤 인터랙션의 어려움들. 사실 입력 자체는 그렇게 차이는 없지만 실제 내가 버튼 눌렀을 때 화면 내비가 과거와 굉장히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숫자만 치거나 했지만 지금은 메뉴에서 내비게이션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기존에 그냥 인터페이스 리모컨 사용하다 보니까 내가 누르고 확인하고 이게 눌러졌나 이게 매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피드백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혹은 내가 뭐 IPTV 구매해서 다 보겠다라고 클릭을 했는데 로딩이 되게 길어요. 꽤 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IPTV 같은 경우에. 그렇다 보면 내가 클릭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어렵고. 그러니까 모든 아웃풋 관점에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들이 다 평가차가 생기는 이유들이고, 또 항상 우리가 넓다 좁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심성 모델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심성 모델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예제로 좀 보셨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든 간에 심성 모델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시스템은 시스템 이미지가 명확하죠. 인터페이스도 있고 제품 외형도 있고, 사용자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유저 스터디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성 모형은 기본적으로 모든 제품을 설계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중요한 게 3가지예요. 구조랑 기능과 가치. 그 3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멘탈 모델들을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개발자 관점에서의 문제점, 그러니까 사용 관점, 디자인 관점에서 문제점들이 실행차랑 평가차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 심성모형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걸 좀 구별해서 봐야 돼요.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단순히 그냥 이 시스템 통째가 잘못된 게 아니라 실행에서 문제가 생긴 건지, 리액션 타임만 좀 빨리 해주면 사용자가 인지하기 쉬운 건지, 이런 것들을 나눠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됐어요. 우리가 시스템 평가한다고 하잖아. 이런 걸 때 실행차 그리고 평가차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실제 얼만큼 이 시스템이 사용자가 원하는 의도를 달성하게 해주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의 심성 구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이 시스템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주는지, 유용한 정보를 주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얘기할 것들은 이런 정보 구조 같은 걸 잘 잡아두면 어떻게 하면 더 사용하기 편리하게 할 건지. 그러니까 유용성이란 말은 이 제품에 다가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한 기대하는 가치랑 다르면 아예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1차적인 부분이고, 다음 시간부터 할 거는 사용은 하되 어떻게 사용하면 더 편리할 것인가, 그 관점에서 사용성에 대해 수업을 할게요.